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를 받은 김형수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뭐 앞에 소개하신 대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1401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중세 말기, 르네상스 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이고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실 나중에 그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으로서 이제 고위 성직자죠.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행보, 여행을 했고 또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한 외교관으로서도 또 유명하고 또 철학자뿐만이 아니고 신학자, 정치가, 또 수학자로서도 현재도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작품들을 남기고 연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과 무한사의 인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욕심을 내어서 이 쿠자누스 사상의 근간을 한번 대체적인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입문으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뭐 한번 가봤습니다. 이쪽에 쿠자누스 니콜라우스 병원이라고 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직접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기서 많은 또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선병원인데 여기에 있는 쿠자누스 도서관이죠. 조그만 도서관인데 아주 귀한 책들이 당시 중세의 플라톤, 마이스테 카르트, 그다음에 뭐 그리스의 어떤 저작들 이러한 책들이 그 몇백 년 되었죠, 그죠? 그 몇백 년 된 책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혹시 가보시면은 한번 들르시면 좋겠고 또 이 모젤 강유역이 굉장히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프랑스 또 유명한 포도주, 동쪽으로는 독일의 이 또 화이트 와인, 예, 아주 뭐 지금이야 우리가 꿈에 불과하지만은 앞으로 또 이 코로나가 잡히고 하면은 혹시 여행 가시면 잊지 말고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단락은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길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탁월한 인물로서 쿠자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쿠자누스가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중세에는 대부분의 사상들이 우리가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도 다 신에서부터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나 속성 여기서부터 그 닮은 모습에 이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이제 방식인데, 그러나 쿠자누스에게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역전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간, 이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무한한 존재 또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게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와는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르네상스가 가진 고대 그리스 사상애로의 회귀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자체가 자연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해석했듯이 여기서 르네상스도 다시 고대를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그러한 의식이 사실은 싹 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무한자를 향한 하나의 이제 동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인데, 이 후자누스도 이제 라틴어권에서 특히 우리가 모범을 꽂으라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같은 사상가인데 이 수사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뭐 근대는 그걸 위트겐슈타인 같은 뭐 언어 유희라고 이렇게 뭐 랭귀지 슈필 뭐 랭귀지 게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미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유희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언어가 또 라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굳이 라틴어를 써놨는데 여기서 인간의 정신 했을 때 정신이란 말이 맨스입니다. 맨스인데 이 맨스라는 말을 쿠자누스는 이제 맨수라라고 해가지고 척도라는 말과 말의 어원으로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을 정점으로 하고 그 이하 유한한 모든 이제 창조된 것들, 유한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것들이 재기 위한 그것들을 이렇게 자로재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는 하나의 척도로서 인간 정신이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온도가 몇 도, 0도다 하는 것, 그다음에 어 뭐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 정신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인공적으로 기준을 재는데 이것이 마치 신이 인간을 이제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적어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제 자신의 정신의 척도에 따라서 신의 정신의 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도 인간 정신의 잣대에 따라서 바로 인공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뭐 길이, 무게 뭐 이러한 것들, 그죠? 도량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공적인 각종 우리의 문명, 문화, 그다음에 건축 뭐 이러한 것들, 뭐 오늘의 AI 같은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인공물인데 이것이 인간 정신의 척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더 깊이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척도들이 너무 남용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또 오늘 코비드 사태와도 뭐 무관하지는 않겠죠, 그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광범위한 인문학적인 반성이 뭐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의 중요성 또 이 세상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후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의 무한성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인간의 정신을 이제 보자면은 신의 무한성은 표현상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이제 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면에서는 무한하다라고 했을 때 이 무한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뭐 수학에서 무한성이라고 했을 때 이 무한성은 우리가 결국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점점점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 같은 경우도 뭐 3.1253 뭐 저저 쭉쭉쭉 나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점점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수학의 기호에서 뭐 어 무한대 그죠? 팔자 옆으로 눕힌 무한대 이 개념도 수학적 개념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상상의 개념. 그 이상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무한이 신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신의 무한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이 쿠자누스의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수학적인 방식으로 쿠자누스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방식이죠.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다른 뭐 수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이런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쿠자누스는 독특하게 이런 수학적인 것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제 방법론으로 적용을 이제 한다는 데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원과 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과 점은 이제 좀 이따가 뒤에도 보겠지만은 일단 쿠자누스의 생각은 원을 만약에 무한하게 우리가 확대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무한한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무한한 원은 그렇다면은
직선과 비교를 했을 때 원이 무한하게 되면은 그 곡률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과 선이 결국은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무한대로 둔다면 우리가 그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원을 또 최소한으로 축소를 한번 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것은 거의 이제 점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심점으로부터 그 원주까지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한데 이 동일한 거리가 최소인 그죠? 거의 0에 가까운 0은 아닌 0이 돼 버리면은 없는 것이 돼 버리니까 0이 아닌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점과 같은 원이죠. 그래서 구자노스 생각에는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최대의 원과 최소의 원은 하나의 것으로 사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대로 큰 원과 그다음에 최소로 작은 이 원이 하나의 점에서 우리가 고찰을 할 수 있다 이제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이전에는 별로 구분을 안 했는데 구자누스는 인간 정신 중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능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인식이 무한성을 이렇게 수학적인 방식의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인식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인식의 여기서 대상이 되는 세계, 우주, 이제 모든 만물들도 당연히 인간의 인식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계 무한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무한성을 인간 정신의 무한성과 그다음에 세계 무한성을 다 아우를 만큼 또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크기는 바로 이제 신의 무한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브루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이후에 과학자들 그다음에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여기서는 아직 이제 사상적이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보고 그걸 확인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이 없는 우주라는 개념을 쿠자누스가 이 수학적인 상징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개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원이 무한한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원에서 중심점이라고 하는 이 원의 한가운데 있는 점, 그 원의 원주와 길이가 항상 같은 점을 이루는 그러니까 모든 길이가 원주로부터 이렇게 같은 점을 이루는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을 무한하게 확대를 시켜버리면은 결국 중심점에서 그 원의 원주까지의 거리 자체가 의미가 없고 무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한한 원에서는 어디에 점을 찍어도 다 중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중심점에서 원주까지 길이가 무한해 버리면은 뭐 어디다 점을 찍어도 다 무한하기 때문에 우주는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은 중심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어디나 중심점이다. 이것은 무려 지금 15세기의 사람이 뭐 현대 과학이 저 이제 도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이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을 어떤 측정도 하지 않고 인간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쿠자누스가 한 사유의 어떤 이 그 크기는 뭐 이후에 독일의 특히 관념론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수학과 과학에도 하나의 큰 단서거리가 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부차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원과 점을 이야기했는데 쿠자누스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또 원과 다각형의 예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조금 제가 부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원이 신적인 진리,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를 상징을 한다면은 그다음에 그 원에 내접하는 어떤 다각형,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죠. 이 원을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이 원의 원주 안에 내접할 수 있는 다각형을 그렸을 때 이 다각형은 완전한 원, 신의 진리로 상징되는 원 안에 있는 원 안에서 그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접근이다. 인간 정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둥근 것은 신적인 진리고 안에 이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 원에 최대한 내접하고 있는 이 사각형은 이제 인간의 정신이 이 신의 원에 완전한 원에 접근하는 다가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완전한 신의 무한한 절대적인 진리에 이 사각형을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각을 끊임없이 늘려가지고 원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은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그죠? 네. 아주 많은 각을 줘가지고 최대한 원과 비슷하게 내접할 정도로 많은 각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신이 이 완전한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다각형, 무한한 수의 이 다각형이 무한한 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각형으로 머물고 원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점과 원의 관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다각형들이 원과 같아지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 인간이 신적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최대한은 결국은 수많은 다각형을 통해서 원과 유사하게 닮아가지만은 다각형으로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한한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정말로 무한한 정도로 끝이 없는 그러한 접근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대위원과 최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갖다가 최대한 이 원주의 크기를 이제 늘려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원이 그죠 엄청나게 이제 큰 무한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단순히 거의 직선과 같은 형태로 되지 않는가 이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유한자는 첫 번째로 무한자를 닮았다. 정신의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신의 잠재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원에 대해서 안에 내접한 다각형이 끊임없이 이렇게 원과 닮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원과 닮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정신의 잠재력으로 이 진리에 원이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유한자는 무한자와 동일한 거리에 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원을 무한하게 우리가 확대시킨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중심점은 어디에 찍어도 사실은 다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한자의 그 무한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모든 유한자는 무한자와 거리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은 인간학적인 의미인데 유한자의 계급과 지위는 비본래적이다라는 것인데 뭐 이것은 지금은 당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뭐 이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귀족 계급이 당연히 나눠져 있었고 왕이 있었고 전제 정치가 가능했었고 이제 비로소 근대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이러한 점들이 이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당시 계급 사회에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원의 소위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한한 원에 있어서 중심점은 어디에나 있고 그런 면에서 원래는 그러한 그 차별이 유한자에게 있어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유한자의 계급과 지위는 비본래적이다. 인간에게서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구자연수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유한자,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구자연수 말대로 모든 유한자가 본래 계급과 지위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마치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행위하는 이러한 기술 문명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이 똑같은 유한자인데, 그죠? 개나 뭐 고양이나 다른 또 무생물적인 자연들과 이제 똑같은 우리가 피조물의 등급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착취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인간학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외면하고 있는 뭐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 그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쨌든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코비드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뭐 몇백명만 돼도 와, 호들갑 떨고 이런데 뭐 인도에도 지금 하루에 뭐 10만 명씩 이렇게 나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거는 뭐 공기만 마셔도 거의 감염이 될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뭐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정신과 자연의 통일이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쿠자누스는 인간의 정신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무한성, 절대적인 무한성인 신의 그러한 무한성을 으로부터 그 어떤 닮은 정도를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무한성과 이제 인간의 이 정신의 어떤 무한성 사이에는 당연히 이제 우주의 무한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한한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우주, 뭐 코스모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우주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하자면 세계 전체는 마크로 코스모스, 이제 대우주가 되겠고 반면에 인간은 미크로 코스모스, 소위 이제 인간의 정신을 특히 소우주로 이제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우주라는 개념은 아까 점과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실제로 이 세계 전체는 가시적이기는 하나, 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감지를 할 수 있는 세계지만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만 보는 그 측면에서만 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도 그것을 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그 관점에서 다 봐야 되듯이 그러한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우주 세계는 대우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정신은 그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잠재력, 이제 세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전부 우리 정신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2의 창조주 미크로코스모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안에 집약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서 인공적인 것을 마치 본래 신이 존재를 창조하듯이 인간의 정신은 도구를 통해서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 문명을 이뤄낸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존재의 철학에서 정신의 철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정신의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인식론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인식론은 뭐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듯이 대상 중심의 그러한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것에 중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나의 변형 없이 내가 그대로 머릿속에 상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전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 형이상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이제 문제였죠.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주체는 사물 자체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역할. 여기서 이제 중점은 사물에 있는 거죠. 사물에 마치 뭐가 이렇게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하나의 변형도 없이 고스란히 가져오는가, 우리 머릿속으로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객관적 대상으로 자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다면은, 그러나 반면에 이제 쿠라누스에 있어서는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주체 중심의 인식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진리의 의미가 규정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극도로 드러난 것이 이제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 인식 대상이 아니고, 진리는 인식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는 그 인식을 하는 주체가 결정한다 이제라는 것이죠. 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뭐 예술품을 보면은 오늘날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변기를, 그죠? 뒷상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변기를 이 예술품이다 하고 갖다 놓으면은 그 본래 용도는 뭡니까? 거기 그냥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이제 뒤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예술가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술품이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뭐 그건 아예 이전에는 대상 중심으로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주체가 이것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내가 여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앞에 하나의 탁자가 있다 생각하면 그 탁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보통 탁자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난 탁자가 아니다, 나 의자로 쓸란다 하면은 나에게는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주체 중심의 사고. 뭐 너무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 정신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면은 쿠자노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전에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정신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리스 말로 우리가 누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쿠자누스는 인간의 이 어떤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면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면, 뭐 이것은 식물도 가지고 있고 이제 동물도 가지고 있는 외부 자료에 대한 어떤 반응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성, 이제 이성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성을 정신과 인간 정신과 전체적으로 동급으로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보면은 마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이성 능력에만 한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성 능력은 추론과 연역하고 비교하고 이것을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쿠자누스에 의하면 이러한 이성을 넘어서는 지성이라는 인간의 더 상위의 능력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신비주의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인간의 능력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 지성은 이성이 할 수 없는, 이성은 그냥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을 놔두면은 이성은 이건 흰색이 이건 검은색이다 할 수 있는데 이성은 그 이상 흰색과 검은색이 그러면 같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두 개 섞으면 회색이 된다든지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이 같지 않을까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선과 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인데, 지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 근본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문제가 과연 이게 원래부터 다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서 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2의 신과 같은, 왜냐하면은 이 지성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자연을 모방을 해서 이 주어진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단순히 그 재료를 가지고 비슷하게 닮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인공적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죠? 예,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인간 이 지성, 정신 중에 그 정신의 상위 능력인 지성은 추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한적인 것, 그러니까 이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유한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성은 무한한 것에 끊임없이 그 정말 어떤 그 열망, 식지 않은 그러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무한한 것에 다가서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무한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아까 보았던 원과 무한한 다각형, 그죠? 엄청난 수의 다각형 그 각수를 늘려가지고 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은 결국은 진리 자체인 원은 되지 못하지만은 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추정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러한 면에서 인간 지성은 유한한 무한성이다. 유한하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정신은 바로 무한하게 그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진리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만큼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아는 무지. 가장 유명한 쿠자누스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뭐 쉽지 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번역이 박학한 무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 논문에서 왜 박학한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무지를 안다, 아는 무지, 이것은 쿠자누스가 깨달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쿠자누스 생각하기에 무지는 이것은 물론 당연히 소크라테스 전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이제 전통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쿠자누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알면 알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인문학을 관심이 있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책 읽을 필요 없다. 어? 내가 다 겪어봤고 내가 뭐 그 책에 있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읽으신 분들일수록 더 모르겠다 하고 겸손한 거죠. 예. 뭐 외국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외국에 한 6개월 산 사람이 그 유럽에 한 6개월 산 사람이 유럽에 대해 제일 잘 압니다. 예. 저는 한 독일에 8년 있었는데 거의 내가 살던 동네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서울 사람들도 뭐 보면 뭐 대구도 그렇죠, 그죠? 예, 대구도 그렇고 뭐 웬만하면 수성못에 잘 안 가시죠, 그죠? 예, 그 밖에서 온 사람들 다 수성못에 가시.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만 가지 현지인들은 잘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알수록 알지 못한 것이 더 많아진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조와 비교다. 그때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제가 한 184 이 정도 되는데 184가 그럼 키가 큰 거냐라 뭐 큰 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살면서는 딱 중간이지 키가. 예. 딱 중간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상대적으로 좀 크다. 독일에 가면은 니는 뭐 작은 키는 아니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이성 인식하는 것이고, 하지만 지성은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런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좀 절대적인 지식, 그러니까 진리 자체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신이 무한한 것이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지성은 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제 노력이죠. 따라서 무지는 한계가 아니고 더 나아간 알을 위한 이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을 깨달을 때 무지는 이제 참된 알무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입구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무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 무지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알을 위한 무지다. 더 잘 아는 데 발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는 무지는 깨닫는 것이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각한다 이제 그런데 해탈은까지는 아니고 무엇을 이제 어느 순간 번쩍 이제 그 머리가 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알던 이때까지의 것은 상대적인 확실성이다. 완전히 확실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한한 절대 지식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깨달음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무지는 그 자체로는 경험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뭐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신, 이것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자연수가 했듯이 끊임없이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아는 무지와 더불어서 구자연수가 중요한 개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모순과 대립이 하나로 합치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성의 차원에서는 비교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 더 높은 능력인 지성의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성은 우리가 수학적인 최대와 최소, 원과 점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의 차원이고, 하지만은 원을 무한하게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무한하게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지성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의 정의대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작은 이제 점을 찍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완전한 것으로서 이제 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가시적인 현상적인 것과 이데아적인 것이 있다면 수학적인 것은 그 가운데 두 개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여기서 지성이 이해하는 비가신적인 점은 마치 수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점의 이데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 또는 반대되는 것이 합치되는 것을 지성이 이제 알아보는데, 이것은 특히 신의 초월과 내재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자수가 독특한 말을 쓰는데 컴플리카치오 그다음에 엑스플리카치오, 이게 좀 영어식으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컴플리카치오 하면은 이게 우리 종이를 손으로 이렇게 우게는 것을 컴플리카치오 이제 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펴면은 이제 엑스플리카치오가 되는데, 이제 구자수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으로 초월과 내재라고 했던 것을 이제 이것을 그 이 두 개념, 접혀져 있는 것과 외부로 펼치는 것으로. 접혀져 있는 것은 뭐 그리스도교 차원에서는 보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적 삼위일체. 그다음에 이것이 신의 어떤 자신의 생각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차원, 이걸 외부로 펼치는 것은 바로 창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존재가 펼쳐져 나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모든 피조물은 신 안에 접혀 있으면서 동시에 신은 모든 피조물 안에 펼쳐져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초월과 내재라는 것이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생한 하나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을 일자라고도 합니다. 뭐 그리스 말로 하나죠, 하나라고도 하고 일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일자 자체는 외부로 펼쳐지게끔 작용하고 형성하는 힘과 능력이다. 모든 사물은 신 안에 있는데 그것은 사물의 원형으로서 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자누사가 생각하기에 이제 플로티노스는 이제 뭐 플라톤의 사상처럼 그것을 그리스도교 사상과 이제 결합을 시키면서 결국은 모든 것 안에
신 안에 모든 것이 원형적인 형태로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있으면서 그것이 밖으로 펼쳐질 때는 하나의 닮은 모형의 형태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원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제 피조물들, 유한자들도 상대적인 통일성을 지니게 된다. 그 중에서 우주의 어떤 단일성, 통일성이 가장 이 일자와 닮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개별적인 유한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에 전체 세계 또 신의 단일성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극도로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인간 정신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 독특한 점은 쿠자누스가 이제 비유를 들기는 하는데 이 또 하나의 작품에서 작품 전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데베릴로라는 이제 작품인데, 베릴로 하면은 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경입니다. 안경. 근데 당시에는 안경이 처음 발명되기 시작한 때라 가지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머리 딱 대니까 예?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암석이 이 베릴로라는 암석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갖다 이렇게 깎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안경처럼 이렇게 이제 투명한 정도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는데, 눈에 대면은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구장에서 이걸 착안을 해서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의 안경, 이제 베릴로를 통해 가지고 이성은 이 안경이 없지만은 이제 지성은 이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통해 가지고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대립적인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신의 안경을 이렇게 끼면은 이것이 대립적인 것들이 본래 그 통일되어 있고 신 안에 있는 원형처럼 원래 하나의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자누스가 이제 신비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인간의 정신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하게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 진리, 절대 진리, 무한한 진리에 최종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앞에 딱 서면은 커다란 장벽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벽이 더 이상 정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제 한계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인 동시에 신의 본질 또는 진리 자체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지금 장벽 개념으로 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이 느낌이 우리 인간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진리에 다가가는데 이런 장벽이 서 있다는 느낌이, 사실은 장벽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평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수평선에 다다르려고 해도 계속 멀리 달아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러한 수평선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잡히지 않는, 끊임없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은 결국은 숨겨진 신이라는 신비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쿠자누스는 무한한 신비를 향해 있는 인간 정신이라고 해서 이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쿠자누스가 이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죠. 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자기 입을 닫았죠. 그죠? 입을 닫고 내가 이때까지 쓴 건 다 쓰레기가 아니 지푸라기와 같다 해서 자기 작품을, 그러니까 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탁 다다르고 나면은 그 밑에는 이제 전혀 뭐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비주의 경지인데, 이제 쿠자누스에 의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긍정적으로 학문을 하고 우리가 뭐 글을 쓰고 하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내가 내몰 수 있을 때, 부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목표는 신비적인 합일인데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과 하나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어느 때 가다 보면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서 이렇게 처음 할 때는 뭐 이렇게 잘 뭐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체되죠. 알매 있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탁 막히고 이제 어둠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게 뭐 눈이 갑자기 이제 부셔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어둠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의 발전이 되어 온 그거보다 한 차례 더 확 비약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아까 이제 번역한 책에서도 신을 바라보면 책에 잘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신을 각각의 측면에서 전부 똑같이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신을 바라보지만, 신은 그 다른 장소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을 동시에 보는 그러한 시야를 지니고 있다라는. 실제로 그 당시 유럽에 그런 그림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 신기하게 여기서 봐도 나를 보고 있고 저기서 봐도 나를 보고 있고 내 동료 보고 니 저기서 가서 봐봐라. 동시에 봐도 자기도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그림을 화가들이 그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신의 시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성적인 아는 무지를 통해서만 마치 신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내가 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진리 자체가 나를 진리 자체로 끌어당기게 하는 이제 그러한 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의의 순간이자 찰나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점은 플로티누스가 많이 강조를 한 것이죠. 뭐 이것은 오랜 시간 뭘 공부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뭐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한 노력들의 이면에 어느 순간 탁 이제 깨닫는 그런 번쩍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그 토론 공간을 마련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